Found peace in you while the world is falling through. Every night we talk until 2. My fears leave the room. These days they've been hard. Too scared to show my heart. Nights can be too long to spend apart, but you keep me out the dark. We don't need to think about tomorrow, girl, 'cause somehow I know it doesn't matter where we go. You're all I need right now. You're all I need right now.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인레스트 손은정입니다.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났다니 이제는 재빠른 시간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시나요? 나야 늘 똑같지 뭐 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지지난달에 읽어드렸던 책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 해요. 책의 이름은 말의 품격이었죠.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스몰 토크를 조금 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단어를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억약이나 표정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확실히 후자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대화를 할 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나 대화의 방식이 존재하겠지만 최대한 말에 감정을 섞지 않고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이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다정한 말을 원하려면 내가 먼저 다정해야 하니까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는 다양한 말의 방식이 존재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다정함, 담백함, 친절함인 것 같아요. 주변에 언제나 다정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면 내가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말의 품격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협상이에요. 대학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겪었던 일이다. 겨울이었다. 그의 겨울은 투명하고도 길었다. 바람은 날카로웠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칼바람이 달려들었다. 매서운 바람은 건물을 타고 오르면서 창틈으로 진입하려는 햇살을 가로막았고 벽에 달라붙어 있던 눈덩이를 잘게 바스러뜨렸다. 부서진 눈송이는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그 흩날림이 빛의 조각인지 눈의 조각인지 나는 쉽게 구분할 수 없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창문을 열어 젖혔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 바람이 정면으로 들이닥쳐 얼굴을 때렸다. 누군가 청년을 노려보며 말했다. 저 실례합니다. 창문을 좀 닫으면 안 될까요? 추우세요? 공기가 탁한 것 같은데 환기 좀 시키는 게 어때요? 환기요? 여기 학생들 대부분이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찬 공기를 좀 불러드리는 게... 소모적인 대화가 오갈 듯한 찰나였다. 냉기로 몸을 휘감으려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나는 괜한 감정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기 싫었다. 그래서 모두가 이득을 보진 못하더라도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을 제안을 건네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위를 둘러봤다. 내가 앉아있던 테이블 반대편 벽에 창문 하나가 보였다.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이 아닌 출입구 근처 창문이었다. 찬바람이 우사인 볼트로 빙의해 얼굴을 향해 곧바로 질주하지 않을 것 같았다.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이쪽 창문 말고 저쪽 창문을 여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죠. 어차피 바람만 들어오면 되니까요.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도서관에서 경험한 작은 협상은 여전히 내 기억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사실 삶 자체가 크고 작은 협상의 연속이다. 좋든 싫든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연봉과 메뉴 선택, 리모컨 쟁탈전 등을 놓고 누군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들러보면 협상을 겁쟁이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협의와 타협은 고사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한 채 적의를 내뿜으며 달려들어 날카로운 혀와 안광으로 상대의 약점, 위크스폿을 찌르려는 사람들이 말이다. 그러나 평생 전장을 누비며 전략을 찾은 손무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이런 마음가짐은 상계가 아니다. 손무는 전쟁은 죽음과 삶의 문제이므로 면밀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송자병법 모공편에서는 부전 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라고 말하기도 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최상의 전략임을 강조한 것이다. 손무가 강조한 상책 가운데 하나가 협상이 아닐까 싶다. 서로의 흠집과 맹점을 찾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공세의 대결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싸우지 않고 양측 모두가 이기는 방법을 찾는 합세의 대결 말이다. 스위트 스폿이라는 용어가 있다. 원래는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골프채의 스위트 스폿으로 공을 쳐야 최대 비거리를 낼 수 있다. 협상학에서도 스위트 스폿이 존재한다. 다만 비거리를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협상의 환경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한다. 양측의 이익이 하나로 포개지고 협상 참여자들이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심리 타점이라고도 한다. 극단 사이에서 절충의 지점을 찾는 일은 중국 노나라 때 학자 자사가 주창한 중용과 맥이 닿아 있다. 여기서 중은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도리에 맞는 상태를 일컫는다. 용은 보편적이면서 변하지 아니하는 성질이다. 그러므로 중용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양극단 사이에서 절충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이는 서구적 시각으로 풀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중용은 한쪽이 이득을 보면 반대편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에 당사자 모두가 실리를 챙기는 포지티브 썸이라는 게임에 가깝다. 중용은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 지점에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유연한 흔들림이라고 할까? 바다를 떠다니는 배도 중용의 힘으로 파도를 밀쳐내고 물살 위에서 버티는 게 아닐까 싶다. 대개 선박은 출항 전 배 밑부분에 평형수를 집어넣는다. 파도를 만나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 가만히 있던 평형수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선방의 무게 중심을 잡는다. 평형수가 제 위치를 절충하는 덕분에 배가 뒤집히지 않고 순항할 수 있는 것이다. 절충과 협상 과정에서 나름의 전제 조건이 있는 거란 생각도 든다. 무엇일까? 상대에 대한 완벽한 이해일까? 글쎄다. 각기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다른 우주의 충돌이다. 충돌은 두 주체가 서로 맞부딪히고 맞서는 것이다.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낳는다.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내뱉는 내가 당신을 이해할게요 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완벽히 뿌리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질 앞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 오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의 싹이 돋아날지도 모른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못했었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인정하는 그런 어른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한 3년 뒤, 5년 뒤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또 푹 빠진 노래가 있어요. 요즘 에스파 왜 이렇게 좋죠? 에스파의 아마겟돈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Armageddon. Shoo. Armageddon. Shoo. Watch, I'ma bite back, 짙은 어둠이 막아설 땐, 한 걸음 앞으로 날아든 it's best. 사라진 feedback, 시작된 cut black, 깊어가 혼란스러운 밤, 악몽은 또 짙게 번져가. 뭔가를 숨기려고 해. I got it. 혼돈을 타고 덮쳐 killing like bang, chitty bang, bang, chitty bang, bang. Cause I wanna see truly. Bang, chitty bang, bang, chitty bang, bang. 내게 다가와 I'ma get it done. 널 향해 gonna get it done. 이제 날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을 노래이길 바라면서 두 번째 글 읽어볼게요. 두 번째 글은 겸상입니다. 국내 한 언론사 기자가 세계적 협상 전문가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교수님,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나라입니다. 남북의 당국자가 만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기자가 예상한 답변의 범주를 벗어났다. 글쎄요, 협상 실무자들이 점심을 자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기자가 되물었다. 네? 점심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의도를 어림짐작하고 납득할 만한 제안을 건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얘기를 먼저 주고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월드컵이나 스포츠 관련 화제거리가 좋겠군요. 20번쯤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또 서로 사적인 영역도 파악해야 해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설명은 기자의 귀 속에서 금방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머물렀다. 우리 사회의 온갖 이해와 욕망이 뒤얽힌 문제를 풀려면 당사자들이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밥 먹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기자는 생각했다. 석사와 박사 위에 밥사라는 학위가 존재하는 우스개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직이나 단체에서 동료를 위해 기꺼이 밥 한 끼 사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때로는 상식과 지식보다 밥을 먹는 행위인 회식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회식은 비생산적이고 획일적인 단합대회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으며 온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를 의미할 것이다. 신문 정치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식사 정치라는 것이 있다. 정치인의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 섭취 행위가 아니다. 그들에게 식사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과 의미를 겨냥해 힘껏 쏘아 올리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모든 정치는 밥상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정치적 고비마다 비장의 보검을 꺼내듯 식사 정치 카드를 뽑아들었다. 2013년 3월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다. 예산안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 12명을 백악관 인근 호텔로 초대했다. 폭설로 인한 교통체증을 뚫고 거물급 정치인들이 집결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비용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비를 덜어 계산했다. 오바마는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계산서에 사인했다. 전국은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호텔을 나서는 의원들의 입가에는 봄 햇살을 닮은 웃음기가 돌았다. 식사 자리에서 건설적 대화가 오갔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식사 정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 물론 장소와 방법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메신저가 꼭 메시지라는 말을 곧잘 한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당사자의 태도와 방법이 적절하면 메시지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메시지 장소가 곧 메시지라고 부연하고 싶다. 메시지와 그것을 전하는 장소는 밥과 밥봉기의 관계와 유사하다. 밥맛을 결정하는 것은 밥을 구성하는 쌀과 물만이 아니다. 어떤 용기에 밥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빛을 튕겨낼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느냐, 은은한 백색 바탕에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진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밥맛이 달라진다. 그릇도 분명 맛을 낸다. 메시지도 이와 비슷하다.
메시지의 내용 못지않게 그것을 표현하는 공간과 시간적 배경 또한 메시지의 전달력과 설득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더욱이 동아시아처럼 공동체 구성원끼리 공유하는 배경이 비교적 강한 문화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일한 시간과 상황을 함께하고 있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토양 위에서 대화의 꽃이 쉬이 피어난다. 특히 겸상은 관계의 문을 여는 중요한 관문이다. 식탁을 마주하고 반찬을 권하거나 집어 건네면서 우리의 일상의 고단함을 공유하고 상대의 온기를 느낀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린다. 식사 자리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하는 공간이자 시간이다. 인생의 중대사 상당수가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는 한식집에서 상견례를 해야 하고 기업과 개인은 밥 먹는 자리에서 화해를 모색하거나 갈등을 조정한다. 타인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복잡한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식사인 것이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길. 앞좌석에서 중년 여성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다. 엄마야,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어서 챙겨 먹어라.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런 대화를 엿들으면 그 의미가 너무 맑고 소중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여백까지 마음에 오롯이 새기고 싶다. 먹다의 함의가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으며 살아간다. 밥만 먹는 게 아니다. 커피도 먹고, 술도 먹고, 욕도 먹고, 어느새 나이도 먹는다. 그러므로 먹다라는 동사와 가장 가까운 말은 살다일 것이다. 자식이 밥을 먹었는지 궁금하다는 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밥 먹었니? 하고 물어보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다. 김지아 시인은 밥은 하늘입니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갈라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언젠가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끊은 상대가 있다면 당장 전화기를 들여 다시 약속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혹시 아는가? 얼굴을 마주하고 반찬을 권하는 순간 세상살이에 지친 고단함이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지고 식사 자리가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요즘 1인 가구도 늘어나고 혼밥, 혼술 이렇듯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대중화되고 점점 이런 혼자라는 단어가 예전보다 훨씬 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글을 읽으니 또 한번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소중함이 상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도 혼술, 혼밥하는 컨텐츠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위화감이 거의 없죠. 혼밥이나 혼술도 좋지만 정을 느끼기에는 역시나 같이 밥 먹는 시간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저녁 드시기 전인가요? 그렇다면 글 마지막 구절에 밥 한 번 먹자라고 했던 친구에게 연락해보는 저녁이 되는 건 어떨까 생각하면서 두 번째 노래 듣고 올게요.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나도 그날만큼은 전부 좋아할게요. 브런치, 치즈 퐁듀, 까르보나라 매일 내가 먹던 거예요. 그대가 좋아할 거리도 미리 알아놨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 계속 노래해줄게. 그러니까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할 가게도 미리 알아놨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 계속 노래해줄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늘같이 나와 밥 한 끼예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나와 밥 한 끼예요. 나와 밥 한 끼해요. 나와 밥 한 나와 끼예요. 밥 한 끼해요. 영화도 같이 본다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해. 나와 함께 밥 한 끼해요. 화창한 날씨도 참 좋아. 그대와 함께 먹는 무엇이라도 정말 내 입에 딱이에요. 그대 좀 더 알고 싶어요. 나와 밥 한 끼해요. 밥 한 끼 해요 듣고 왔는데 두 번째 글이랑 좀 어울리는 곡 선정이지 않았나요? 그럼 세 번째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글은 침묵입니다. 나는 크리스티나가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총기 사건이 발생한 미국 애리조나주 남동부의 투산 지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대중연설 역사상 가장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총기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나의 이름을 언급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연설을 멈춰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수렁거리기 시작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연단에 놓인 프롬프터에 문제가 생긴 건가? 째깍째깍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오바마는 말없이 호흡을 가다듬었다. 호흡과 호흡 사이에서 비통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슬픔의 덩어리 같은 것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듯했다. 오바마의 시선이 허공에 닿았다. 그는 닿을 수 없는 아득히 먼 공간을 쳐다보는 듯했다. 오바마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두 눈을 연신 깜빡였다. 북받치는 슬픔을 억누르며 감정을 추스르느라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오바마의 어깨 축지가 흔들렸다. 51초의 정적이 흐른 뒤 오바마는 어금니를 굳게 깨물었다. 그리고 다시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의 음성은 무거웠다. 무거웠으므로 공중에서 낮게 깔리며
천천히 추목에게 가슴을 향해 퍼져나갔다. 말 그대로 51초 무언 연설이었다. 사람의 가슴으로 번져와 또렷하게 새겨지는 말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역시 미국 국민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아로새겼다. 당시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이례적인 모습과 언품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뉴욕 타임즈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자 두 딸의 아버지로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말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눴다. 오바마의 재임 기간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오바마의 연설이 이렇듯 찬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바마는 말을 잘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특정한 지점에서 말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애썼다고 나는 생각한다. 침묵의 가치와 하중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의 가치는 늘 칭송되어 왔다. 종교학자 프리드리히 폰 휘겔은 자신의 질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대한 것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 침묵의 내면에서 말을 키워라. 말로만 하는 토론은 왜곡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조선시대 문화가 김유근은 말하지 않아도 뜻을 전할 수 있으니 침묵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침묵하면 세상에서 화를 면할 수 있음을 알겠다. 는 글을 남겼다.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에게 침묵은 일종의 병기였다. 나폴레옹은 고향인 코르시카 지역 사투리가 입에 밴 인물이었다. 대중연설에서 장군다운 위엄을 드러내는데 유리할 리 없었다. 단 나폴레옹은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기 위해 연단에 오를 때마다 뜸을 들이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연단에 올라서도 곧바로 말을 질러내지 않았다. 10여 초 정도 매의 눈으로 전방을 노려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병사들은 나폴레옹의 위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목구멍에 차오른 말을 삼키는 순간 나폴레옹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로선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 침묵을 거쳐 태어난 정제된 언어 덕분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묵이라는 비언어 대화의 힘은 세다. 침묵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종종 사람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고 깊게 받아들여진다. 침묵은 말 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말은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대화라는 식탁 위에 올려놓다 보면 꼭 사달이 일어난다. 말이 많으면 화를 면치 못한다. 근심이 많아진다. 반대로 과언무환이라는 말처럼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을 줄이면 근심도 줄어든다. 서양 경구 중에도 웅변은 은,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선인들의 생각은 동서양이 그리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오바마의 연설 장면을 좀 더 들여다보자. 오바마가 51초 정도 아무 말 없이 청중을 응시하는 순간 그는 그저 맑은 울음을 참아가며 감정을 추스르는 행위만 한 것일까? 글쎄다. 오바마는 분명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무언의 대화를 시도한 게 아닐까 싶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도중 입술을 다문 채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자신도 철저하게 느끼고 있음을 표정과 눈빛으로 표현했다. 그의 감정의 밑바닥에 잠복해 있던 진심은 가슴을 열고 걸어나와 침묵이라는 샛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돌고 돌아 추모객의 마음이라는 도착지에 가 닿았다. 휴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바캉스는 텅 비었다는 뜻의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했다. 바캉스는 무조건 노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일이며 진정한 쉼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쉼이 필요한 것은 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게 대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말을 거두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숙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침묵만 못하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말이 아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대부분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 저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입도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마음이 열리면 그렇게 조잘돼요. 하지만 걸러지지 않는 말은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줬던 기억이 지금 조금씩 떠오르네요. 내 상처만 상처가 아닌 것처럼 타인의 상처도 생기지 않게 마음에서 숙성시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글이었어요. 세 번째 글을 읽고 떠오른 가수는 아이유예요. 가끔 아이유가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도 필요하지만 내면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대요. 혼자서 스스로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시간.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곡은 아이유의 마음입니다. 듣고 올게요.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쭉 머금고 있다면 그건 너 둥 울림이 생긴다면 그건 너 그대를 보며 나는 더운 숨을 쉬어요.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마지막 글은
간결입니다. 2012년 9월 11일 오전 미국 NBC TV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가수 싸이가 등장했다. 싸이는 함께 출연한 유명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프로그램 진행자 엘렌 드제너러스에게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 추는 법을 가르쳐줬다. 춤 동작을 따라하던 엘렌이 대뜸 브리트니의 굽 높은 심가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런데요, 하이힐을 신고 이 춤을 따라해도 괜찮은가요? 방청객의 시선이 싸이에게 집중됐다. 싸이가 어깨를 으쓱 올리며 답했다. 그럼요. 이 춤을 출 때는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어야 하고 춤은 산티나게 춰야 돼요. 간결함과 재치라는 터널을 통과한 싸이의 언어가 입술을 비집고 나오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렇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싸이는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녹화장을 누볐다. 방청객은 일제히 자리에 일어나서 손뼉을 치며 강남 스타일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싸이의 춤과 말이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날 방송은 미국 전역에 가수 싸이의 스타성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싸이의 어법을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코드가 있다. 보편성과 차별성이다. 싸이가 내뱉은 말거리가 죄다 기발한 것은 아니다. 싸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익숙한 표현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 그런 다음 비교적 창의적인 말거리로 양념을 친다. 싸이가 구사한 문장은 단문으로 분리하면 의상은 고급스럽게 라는 문장과 춤은 산티나게 라는 문장으로 쪼갤 수 있다. 앞뒤 문장을 따로 놓고 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듯 하다. 평범하다. 다만 평범함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문장을 합해 놓으면 시쳇말로 기가 막힌다.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고 춤은 산티나게 춰라. 절묘한 대구가 완성된다. 예상하지 못한 표현에 아! 하고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다. 싸이의 말 속에는 의외성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언어의 의외성은 대화에서 무료함을 밀쳐낸다. 의외성은 곧 차별성이다. 차별성은 듣는 사람의 주목도를 끌어올린다. 싸이의 말씨에도 주목할 만하다. 평소 방송을 통해 본 싸이는 겉으로 풍기는 모습과 달리 말이 많은 연예인이 아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말의 총량이 적다. 말의 재치와 나름의 깊이가 있는 데다 언어의 총량이 적으므로 언력 또한 세다. 싸이는 말 속도도 빠르지 않다. 기자회견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말을 뱉어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모음과 자음을 찬찬히 곱씹어서 입 밖으로 꺼내놓는 느낌이다. 또한 그는 말을 장황하게 열거하지 않는다. 복문보다 단문으로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한마디로 단단 익선 어법이라고 할 만하다. 싸이의 짧고 간결한 말씨는 좌중의 의표를 칼처럼 찌른다. 얼력이 세고 섬세한 말 앞에서 대중의 감성은 곧잘 베어진다. 반면 어떤 이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싸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마이크만 잡으면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려 든다. 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는다. 대화의 바깥속에서 겉돌며 어정거린다. 온갖 수사와 논리로 유사한 표현을 재탕, 삼탕, 되풀이한다. 말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셈이다. 무조건 많이, 길게 말해야 유리할 거라고 믿는 것이다. 다다익선 어투라고 부를만 하다. 그러나 가벼운 낄낄거림과 번잡한 주절거림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 인간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언어학자는 성인의 최대 집중력이 18분이라고 주장한다.
18분 넘게 일방적으로 대화가 전개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일지라도 참을성 있게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마크 트웨인이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얼핏 맞는 얘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쓸모없는 말만 늘어놓는 태도와 경향을 TBU라고 한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럴싸한 것 같긴 하지만 언어의 분량에 비해 건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알맹이가 없고 의미의 뼈대가 문드러져 있는 문장은 둔탁하기 짝이 없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며 상대가 지루하게 느끼거나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말의 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이의 귀에 닿는 순간 힘없이 바스러진다. 마음에 꽂히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날리는 운명을 맞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하염없이 말을 늘어놓다 보면 절대 해선 안 될 말을 거르지 못해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재상풍도는 설시에서 구시와 지문, 설시 참신도라고 말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풍도는 정치적 혼란기인 당나라 말 때부터 5대 10국 시대까지 5 왕조 동안 11명의 임금을 섬기며 벼슬을 했다. 풍도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만은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진심과 속마음은 간결한 표현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생각과 느낌은 말 속에 짜임새 있게 담아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굳이 말의 분량과 길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얼마 전 나는 명료한 언어의 필요성을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절감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주문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혀를 펄럭이며 까다로운 조건을 늘여놓았다. 굽는 정도에 따라 햄버거 패티 맛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너무 바짝 굽게 되면 육즙이 사라지더군요. 그렇다고 대충 익히지 마세요. 오래 굽지 않으면 씹을 때 물컹거리는 법이니까요. 참, 그리고 남자는 뒷사람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의 표현은 좋게 말하면 아득했고 나쁘게 말하면 아둔했다. 그의 언사는 장황하고 거칠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서 먼지를 날리며 거칠게 내달리는 정체 모를 짐승을 염상케 했다. 주문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허물어졌다. 겹겹이 줄을 서고 있던 고객 중 누군가가 짜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좀 빨리 주문합시다. 남자가 주문을 끝내자 직원이 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 손님도 까다롭게 구면 어쩌지? 하는 얼굴이었다. 손님은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따로 원하는 게 있나요? 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익선의 말씨로 대답했다. 전 미디움으로 부탁해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필요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4번에 나눠서 글을 읽어봤어요. 협상, 겸상, 침묵, 간결. 저녁에 읽기 좋은 책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나를 반성하기 참 좋은 책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에 또 읽어드릴게요. 안녕. 저 많은 별을 다 세어보아도 그대 맘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차갑게 흩어져 있는 탓에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제 내
서늘한 공기 속에도 장미향을 난 느낄 수가 있죠. 5월 어느 날에 피었던 빨갛던 밤을 기억하거든요. 그댄 나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나요. 이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꿈만요. 까만 밤이 다 지나고 나면 이야기는 사라질 테지만 이름 모를 어떤 꽃말처럼 그대 곁에 남아 있을게요. 나는 그대 어떤 모습들을 그리도 깊게 사랑했었나. 이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밤, 좋은 부끄러운 마음이 숨은 멋진 밤에 별빛에 떨림을 더해 내게 질문을 던져. 그러다가 맘을 들켜 너는 웃어. 대화는 살짝 끊겼지만 우린 계속 걸어.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너랑 밤새고 싶어. 오늘의 너의 밤은 어떤지 물어보기도 전에 넌 예쁜 눈을 반짝였지. 내 맘을 대신할 수 없지만 둘이 걷는 길을 따라 작은 별이 엄청 많아. 두근거리는 두 발을 맞추고 가로등과 나란히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취해. 부끄러운 맘이 숨은 멋진 밤에 별빛에 떨림을 더해 내게 질문을 던져. 그러다가 맘을 들켜 너는 웃어. 대화는 살짝 끊겼지만 우린 계속 걸어.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너랑 밤새고 싶어.
완벽하고 그 속에 넌 봄날처럼 예쁜데 나도 이젠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설레는 기분을 참아내지 못하고 이 밤의 용기를 빌려 내게 진심을 말해. 어리석은 내 고백에 넌 또 웃어. 대답은 듣지 못했지만 그냥 계속 걸어. 그러다 문득 네가 말해. 우리 밤새고 있어. 그대 내 마음에 무엇을 남기고 떠났나요. 돌아오지도 않을 거면서 그대 무질게도 참 잊기 힘든 것들로만 쌓아두고 벌벌 떠났네요. 내 마음에 새겼죠. 이곳에 남은 맘은 이제 흉터가 되어 그 꽃은 저물어도 향기는 남아 나의 곁을 맴도네요. 그대 고운 미소 마지막까지 난